자, 조선의 관직제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그 조선의 관직제도의 품계 구조와 그 다음에 관직의 표시법, 계사직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가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가면은 우리 그 18연 중에 정암 조광조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묘 앞에 가면은 이렇게 모표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잘 안 보이죠? 탁본을 뜬 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탁본도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이걸 제가 옆에 옮겼으면은 한글로 옮겼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 쓰면은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한자로 써야지. 그래서 한자로 옮겼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여기 본직이에요. 겸동지 경연 성균관사, 경연의 동지사, 성균관의 동지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죽고 나서 정직이 됐죠. 문묘도 배양되고 했으니까 대광복, 수목대보, 의정부, 영의정 또 겸해서 여러 가지 관직이 따라 붙습니다. 자, 요거를 계사직으로 표시하면은 실직, 살아계실 때 실제 벼슬은 가선대부, 종이품이죠. 사헌부 대사은 종이품의 관직입니다. 이렇게 원래 일치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정직은 높은 벼슬 영의정으로, 그러면은 정일품이 되고 대광보고 수목되고 의정부 영의정 이렇습니다. 겸직은 빼고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가선대부가 종이품이고 또 사헌부 대사안이 종이품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계표도 봐야 되고 또 관직표도 봐야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우선 사헌부라는 관직은 요새로 치면은 검찰총장과 같은 것이죠. 검찰총장 대단히 세죠. 사헌부는 그 수장이 대사헌인데 종이품의 벼슬이에요. 그 밑에 뭐 지비, 장령, 지평, 감찰이 정육품 벼슬이지만 엄청 요직이죠. 중견 검사쯤 되죠. 자, 이런 부서예요. 사헌부는 이렇게 그 검찰 같은 그런 기관이니까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이런 관청이죠. 특별히 이런 감찰기관이죠. 그러니까 감찰기관이니까 보통 다른 공무원들하고 흉배도 좀 달라요. 흉배가 문과는 합이고 무과는 호랑인데 사헌부 관리들은 좀 이상한 해치라 그러기도 하고 해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이 상상의 동물이지만 부리를 보면은 뿔로 이렇게 뜬다는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품계표. 그러니까 조광조 선생의 그 벼슬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품계표도 알아야 되고 그 품계에 맞는 관직표도 이렇게 같이 연계를 시켜서 봐야 되죠. 아까 가선대부 나왔었죠. 가선대부는 종이품의 품계입니다. 품계명. 그런데 관직은 사헌부의 대사헌 벼슬은 종이품이죠. 종이품 가선대부가 종이품의 대사헌 벼슬.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가선대부, 사헌부, 계사직, 대사헌. 이렇게 처음에는 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직은 원래 실직은 이건데 정직은 품계가 정일품, 대왕복, 승록대부, 부서는 의정부, 영의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 겸직은 뭐 많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으니까. 이게 경연에도 용사, 홍문관에도 용사, 예문관에 이 정일품, 영의정이 겸직하는 그런 벼슬이에요. 영사. 각 부서에 다 영사, 홍문관 영사, 예문관 영사, 춘추관 영사, 관상관의 영사. 이거를 다 겸직을 하니까 영을 앞에 빼고 영,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이게 이제 충문에 이런 벼슬 이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문을 대광보국 숙목대보 의정 보영의정 겸 영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으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체계를 잘 모르면은 엉뚱한 곳에 띄어 읽기를 하면은 전혀 뜻이 맞지를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하면은 계사직, 가선대부, 실제로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인데 정직은 이렇게 바뀐다. 겸직은 이렇게 많은 것을 겸직하고 또 끝에 가면은 시호가 붙었어요. 시호는 문전공이다. 근데 이 문전공의 뜻은 문전공은 대단히 좋은 시호예요. 도덕방문할 문이요. 도덕공자고 도덕이 높고 방문은 많이 들었다. 아주 경문이 넓다. 지식이 풍부하다. 그런 뜻으로 문이고 이정복지, 정으로서 복지는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그런 뜻으로 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암 선생 같은 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런 시호 같은 것도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오품 문관은 오품 이하를 사, 낭급 사, 그 다음에 사품 이상 대부, 사대부죠. 그 다음에 정삼품을 경계로 해서 당화관, 당상관, 통훈대부, 당상관, 통정대부.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죠. 무관은 오품 이하는 교위, 사품 이상은 장군 명칭이 붙고 또 정삼품 당상은 절충장군, 당화관은 어모장군.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다 기억할 수는 없죠. 모르면은 표를 가지고 이렇게 답사할 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관직표죠. 우리 그 자료집에 다 실어놨습니다. 이게 의정부, 의금부, 뭐 육조, 한성부, 사헌부 이게 이제 관서면이고 그 관서가 1품벼슬, 2품벼슬, 3품벼슬 이렇게 옆으로 요걸 맞춰봐야 돼요. 한성부 판유는 정이품, 또 사관은 대사관은 정삼품, 뭐 홍문관 부재학은 정삼품, 뭐 성균관의 대사성 정삼품. 자꾸 이 관직표를 이렇게 품계표하고 대조하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외명부 문관 무관의 처 여성들은 남편의 그 관직에 따라서 품계가 맞추어서 직접이 내려지죠. 그래서 여기 정암 선생 부인은 정부인이었었는데 정정경 부인 이시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실제 벼슬을 할 때는 가선대부가 종이품 벼슬이었기 때문에 품계였기 때문에 부인도 이품에 해당되는 직접 정부인이었는데 정직이 돼서 정일품 대광보국 숙록대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정일품 일품 정경부인으로 이제 승급이 되는 그렇게 된 거죠. 정부인에서 2품의 정부인에서 1품의 정경부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명부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에요.
내명부는 왕실의 왕의 왕비라든지 후궁들 또는 궁인들, 상궁 그런 체계고, 외명부는 문무관, 처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품벼슬이면 정경부인, 남편이 이품, 정이품이나 종이품이나 같습니다. 정부인, 삼품 당상관이면 숙부인, 당하관이면 숙인, 그렇게 돼서 제일 마지막에 9품 유인, 8품 단인. 이 표를, 이것도 다 기억이 잘 안 되면 표를 항상 가지고 남편이 몇 품이면은 5품이면은, 이거 자가 잘못 써 있네요. 5품이면은 공인, 이렇게 대조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명부는 왕실에서 왕궁, 또 세자궁에서, 밑에 수권, 소원, 사품부터 시작해요. 수경, 소용, 수기, 소위, 귀인,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장희빈, 장수권, 그러다가 장소용, 장소희, 수기, 소희 이렇게 올라가서 귀인 되고 빈까지 되죠. 이런 왕실에서 사용하는 분배, 이거를 내명부. 바깥에 문관, 무관들의 처들은 외명부.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죠. 외명부 표입니다. 그 표가 이 자료집에 있으니까 항상 대조해 보면서, 여기는 5품 제대로 썼네. 자, 역시 교지가 여성들한테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왼쪽이 남편 거예요. 남편. 정대라는 사람, 정대중이라는 사람이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였거든요. 정삼품이죠. 당하간. 그러니까 이 부인은 유인, 신씨가 원래는 유인이었었는데 숙부인, 이게 삼품이니까 삼품인 정상품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숙부인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사유를 여기에 써놨어요. 이 부인은 누구누구의 처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관직에 따라서, 법에 따라,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의법, 의법전 그렇게 직첩을 올려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혼자 썼습니다.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정대중의 처를 의법전에 따라서, 법전의 규정에 따라서 종부직, 남편의 그 직보직에 따라서 이렇게 유인해서 숙부인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숙부인에서 남편이 이품으로 올라가면은 정부인으로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충장군 수 경상우도 경모절도사 이기하라는 분의 처가 남편이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서 여성이 또 따라 올라간다.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그런 내용들. 다시. 자, 다음에는 무관들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 예를 들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32세에 무과급제를 했어요. 조금 늦었습니다. 28살 4년 전에 시험 치다가 말해서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4년 후에 응시해서 32세에 급제를 했다 그래요. 조금 늦었는데, 근데 성격도 강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조금 찍혀가지고 저 전방으로 진급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진급도 늦고 전방으로 돌아다녔어요. 네, 아까 전 시간에 봤는데 그 무과 급제 교지입니다. 교지. 보인 이순신은 무과 병과
제4인으로 급제 출신했다. 32살 때 선조 9년입니다. 10년 무가에 과거 급제할 시기가 임진왜란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저 뭐 변방으로 함경도 뭐 이런데 이걸 다시 옮겨 써봤어요. 교지 부인 이순신을 무과, 관은 무과, 등수는 석차는 병과의 제4인, 병과의 제4인 급제했다. 급제 출신자다. 연도는 만력 4년, 선조 9년. 근데 무과는 그 전 시간에 전번에 그 문과는 최종 합격자를 33인을 선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과 을과 병과를 갑과 3인, 병과 7인, 나머지 21명, 23명, 37, 23명을 병과 23명 그렇게 해서 33인이었는데 무과는 28인이요. 28인 최종 합격자가. 그래서 갑과 등급의 3인, 을과는 5인, 나머지 병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순신은 28명을 뽑았다면 12등이 되겠습니다. 왜냐? 갑과의 3명, 을과 5명, 8명이 지나갔죠. 병과의 4인이니까 전체 석차는 12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적으로 임진왜란 15년 전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진급도 늦고 변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임진왜란 한 14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정읍이니까 전라북도 현재 정읍현이었어요. 그때는 정읍현감 종육품 벼슬에 공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서해 유성룡 이조판서가 어릴 때부터 이게 잘 알고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잘 지켜봤는지 또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미를 채고 그 이순신을 전격적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정읍 현감인데 그냥 뭐 요새로 치면 한 면장 정도 그런 정도의 정읍 현감이었는데 일약 한 8계급을 승진시켜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발령을 했습니다. 전라좌도 우도로 갈라져 있었어요. 거기에 수군절도사는 이제 해군사령관이요. 해군사령. 정삼품 당상관이에요. 정삼품 당상관. 종육품에서 무려 8계단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승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선조 때는 그 동인 서인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뭐 당쟁도 좀 심했죠. 그러니까 반대파에서 막 엄청나게 그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파격 인사를 하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지만 발령을 냈습니다. 불과 전쟁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14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 발탁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이순신, 유성룡. 나이 차이는 유성룡이 한 3살 형님이죠. 그 어릴 때 건천동이라고 그 남산 밑에 거의 같은 동네 살고 있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은 항상 이순신이 골목대장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요. 자, 8계급 승진을 해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됐습니다. 자, 이순신의 관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교지의 일부분인데 앞부분인데 한번 옮겼으면은 정헌대부 그 이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됐다 그랬죠. 그 계급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행자가 들어있어요. 아까 행수법은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품계가 높고 보직이 낮은 거예요. 정헌대부는 정이품의 품계명인데 보직은 수군절도사가 정삼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직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상태로 제일 마지막 이제 전투하다가 죽기 전에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설명을 다 했죠. 저번에 행직하고 수직은 품계가 높고 보직이 직책이 낮은 경우, 품계가 낮은데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경우는 수직, 그때 설명을 했고 항상 요거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도 충청 전라 경상 3도 통제사로 또 승진이 됐었죠. 그러다가 1598년 우리가 그 일본한테 1592년에 전쟁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한참 소강 상태로 되었다가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죠. 정유재란. 그 다음 해가 무술년입니다. 1598년 노량진, 노량 남해 노량에서 싸우다가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보직이 정헌대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겸 충청전라경상 3도 통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순신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벼슬이 이제 국가 유공자니까 공신이고 해서 이제 승진이 되었겠죠. 정직이죠. 죽은 후에 벼슬을 올려주는 걸 정직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정직이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이요. 죽고 난 뒤에 벼슬을 올려주는 것 추정. 자, 아까 그 죽기 전에 벼슬이 정헌대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헌대부 행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겸 통제사 이순신을 정자 나왔어요. 정 다음이 추정된 벼슬입니다. 대광보고 의정부 우의정으로 추정이 됐네요. 우의정 같은 해입니다. 11월 19일 날 전사를 했는데 바로 12월 4일 날 며칠 후에 워낙 공로가 컸기 때문에 전쟁 중에 바로 우의정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로 추정된 정일품으로 1598년 정유년 다음에 무술년 11월에 전세인데 12월 초에 추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끝에다가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추정이 됐느냐? 여기에 주가 달려 있어요. 역전사절 추정이라. 뭐 그냥 있는 힘 다해서 전 싸우다가 죽었어요. 싸우다 죽은 절개, 충성, 그거로 추정, 죽은 후에 벼슬을 높이는 사유가 되죠. 역전사절 추정이라는 주가 붙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의정으로 추정이 정직이 되었죠. 그거로 끝났을까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이거는 외명부. 그 부인이 있죠. 이순신 장군 부인이 방씨입니다. 방씨를 위숙부인으로 올려줬죠. 숙부인. 여기에 또 주가 달려 있어요. 절충장군. 무관 절충장군. 요 절충장군이죠.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 철을 의대전 종부직. 경국 대전의 법에 따라서 그 남편의 직을 따라서 이게 정삼품 벼슬일 때에
내명, 외명부는 숙부인이라고 그러죠. 숙부인. 그래서 숙부인으로 직첩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고 나서 중직이 됐잖아요. 중직이.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은 정일품교습이에요. 이게 정직이 됐기 때문에 부인도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순신 처 의대전 종부직 역시 법에 따라서 교지 방씨를 정경부인으로 정경부인 일품벼슬의 부인은 정경부인이죠. 정경부인으로 발령한다. 그리고 날짜 쓰고 그 사유를 이순신이 여기에 이순신이 우의정으로 추전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올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종부,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삼종지라고 그랬죠. 삼종지, 필종부다. 지금 세상에는 맞지 않는 말이죠. 지금은 이런 제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남편대로 능력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그렇지. 이게 옛날 제도예요. 옛날 제도. 그 여필종부라는 말이 있죠. 자, 또 이순신 장군 하면은 그 임진왜란의 전투를 하다 죽으신 분들을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그 공신을 책록했죠. 그 공신 이름이 선무공신입니다. 선무공신. 그야말로 무자가 들어가죠. 이게 1607년 선조 37년 선무공신 공신이 되면은 이렇게 공신 녹권이 개별적으로 각자 다 주어져요. 이 내용은 이분의 공적에 대한 공적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신이 여러 명이면은 각자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 따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끝에는 요 본문 공적 조서는 내용이 다르지만 끝에는 명단이 1등, 2등, 3등 이렇게 차례대로 열거를 해놓습니다. 자, 공적 조서는 뭐 지금 이룰 수가 없고 요 제목 공신호가 정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제일 위에 교자가 있고 제일 끝에 서자가 있죠. 이 교서라는 뜻입니다. 임금님의 교서. 정원대부 해행전라자도 수군절도사 정 요게 효충장이 저기 협력 선무공신 요게 공신호입니다. 굉장히 길죠. 1등 공신이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공신호가 깁니다. 그리고 대광보고 숭록대고 의중부 좌의정은 좌의정으로 벌써 승진이 됐네요. 경연사 덕풍부원군 또 군호가 내리죠. 이순신이 내리는 교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선무공신은 이제 1등에서부터 3등 이렇게 해서 호칭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모두 18인입니다. 1등 3인, 2등 5인, 3등 10인인데 1등은 깁니다. 효충, 장의, 적의, 협력, 선무공신. 끝에는 전부 선무공신이에요. 2등은 두자가 줄어들어요. 두자 빼고 3등은 또 두자를 빼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글자 수도 다릅니다. 1등이 가장 길고 하여튼 선무공신은 18명. 그래서 1등은 이순신, 권율, 원균인데 왜 이자가 들어갔죠? 원균입니다. 원균 잘못됐네요. 자, 1등은 이순신, 권율, 원균입니다. 이자가 없어요. 2등 공신 5명. 보면 여기 김시민 장군, 진주대첩 여기 나시죠. 3등은 또 뭐 여기 또 다른 이순신도 있어요. 이름이. 또 아까 나왔던 이울용 장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 18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1등이 3명이지만 또 순서는 이순신이 가장 앞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명단이 여기 보면 1등 이순신, 권율, 원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등 3명, 2등, 3등
그리고 끝에 가서 날짜 쓰고 만령 몇 년, 그리고 도장을 목세를 찍었죠. 이때 찍은 도장은 시명지보. 저번에 과거 합격증에는 과거지도 그렇게 찍혀 있었죠. 이 왕명을 시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공신노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관직 제도 관련해서 공신 중에도 특별한 공신의 아버지도 또 공신을 접합니다. 그런 공신의 아버지에게 주는 공신호를 보조공신이라고 해요. 보조.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조상이 벼슬을 높이 하면 자손이 덕을 보기도 하고 또 자식이 후대가 높은 벼슬을 하거나 이렇게 공신이 되면은 죽은 조상도 또 이렇게 덕을 보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어림없는 일이죠. 그래서 보조 공신도 공신의 아버지도 그 아들이 1등, 2등, 3등에 따라서 공신호도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1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 병의 보조 공신 이렇게 좀 길고 또 2등 공신은 2자를 줄이고 3등 공신은 또 2자를 줄이고 하여튼 공통으로는 보조 공신이에요. 보조 공신. 공신의 아버지에게 내리는 그런 공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정이라는 분이 이순신의 아버지예요. 거기에 묘소에 가면은 비석에 순충적덕병이 보조공신 이렇게 쓰여 있으면은 이게 아들이 공신이었기 때문에 내리는 공신호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보조공신이라고 아무리 실제로 공신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이순신이 선무공신이 내린다고 주는 교지예요. 대강목 숭역대 우의정 자의정 덕풍부원군을 그래가지고 선무공신 여기에 덕풍부원군을 내리는 그런 노예요. 선무공신, 덕풍부원군. 그래서 이게 이순신 장군의 묘소에 가면은 그 묘 바로 옆에 이 비석이 있어요. 이 비석은 좌의정이 되었을 때 세운 비석이에요. 좌의정. 처음에 우의정이 되었었죠. 또 나중에 또 좌의정으로 또 추정이 돼요. 선조 37년에. 우의정은 바로 그 죽은 해에 우의정이 됐다가 한참 뒤에 37년에 또 이제 선무공신이 책록되면 또 벼슬을 올려서 좌의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시호가 내리는 요거는 인조 때 가서 인조 년간에 가서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내리죠. 시호. 그리고 이렇게 충무 우리 보통 충무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충무의 뜻이 뭐냐? 이렇게 줄을 달아줬어요. 충무란 뜻은 위신봉상. 자기 몸이 위태로운데도 상은 임금이요. 임금을 잘 모셨다, 받들었다. 뭐 임금도 되지만 나라도 되겠죠. 자기 몸이 위험한데도 나라를 구했다. 절충어무, 아까 그 절충장군, 어무장군 뜻과 같죠. 외적을 꺾고 물리치고 방어하고 모욕을 막았다. 하여튼 그런 뜻으로 절충어무의 뜻으로 무관으로서는 아주 제일 좋은 그런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시주라 그러죠. 시주. 충무를 해설한 위신봉상 왈 충이요 절충어무왈 무다. 시주도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죽고 나서도 아주 이렇게 여러 차례 정헌대부, 전라자도, 수군절도사 벼슬로서 이제 전사를 하셨는데 바로 그 해 며칠 후에 순직하던 해 며칠 후에 우의정으로 추정이 되었고 또 6년 후에 선조 37년에 선무공신이 책록되면서 벼슬이 또 좌의정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45년 후에 죽은 후 45년 후에 인조 때 가서
시호가 충북으로 내리고 또 죽고 나서 95년 후에는 정조 임금 때에 1791년에 영의정으로 추정이 됐어요. 이렇게 이순신 같은 그 공로가 많으신 분은 몇 차례 벼슬은 우의정으로 추정됐다가 좌의정, 영의정까지 이게 사후 95년이니까 거의 100년이 가까웠죠. 죽은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의정 공신이 책록이 되고 공신이 책록되니까 또 그 벼슬이 정직이 좌의정으로 되고 시호가 내려지고 또 정조 때는 정조 임금이 아주 국가의 유공자들을 이렇게 많이 포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영의정까지 추정된.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선에서 전사했다는 건 알아도 이렇게 여러 차례 정직이 돼서 영의정까지 추정이 됐다는 것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묘소에 가면은 이 비석이 좌의정 때 비석, 우의정 때 비석, 좌의정 때 비석, 영의정 때 비석, 정조 임금이 직접 이렇게 짓고 한 그런 비석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현들의 유적을 답사할 때는 자세히 이런 비석도 비문을 다 읽을 수는 없죠. 비문을 다 읽을 수 없어도 거기에 제목하고 지은 사람, 쓴 사람 이런 것 정도는 이해를 하자면은 이렇게 관직 제도를 체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정, 이 앞에 이순신 지금 이 애는 자기가 추정된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3대 추정, 자손이 이렇게 추정이 되면은 높은 벼슬을 하면은 그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까지 3대가 또 추정이 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때 관직제도는 조상이 높은 벼슬을 하면은 자손이 과거 시험 안 치고도 음서제도가 있어서 조상떡을 보죠. 그런데 자손이 잘 되면은 높은 벼슬이 되면은 죽은 조상까지도 또 자손떡을 본다.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3대 추정. 한 예를 보죠. 3대 추정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2품 이상 벼슬이 돼요. 고관직이 돼야 돼요. 고관직. 2품 이상이 돼야 됩니다. 종 2품 이상. 그래서 퇴계 선생이 예를 한번 들어보죠. 퇴계 선생이 돌아가실 때 숭정대부 종 1품 판중주부사라는 벼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직은 역시 최고 대광보고 숭록되고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정이 되었고 또 이거는 겸직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시호도 문순공이라고 이렇게 내렸어요. 도덕방문 왈문이요 중정순수한 뜻으로 순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 이제 높은 벼슬을 했잖아요. 종 1품. 2품, 종 2품만 되면은 3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퇴계 선생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퇴계가 태어나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벼슬 못하고 진사 합격만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종 1품 벼슬을 하면은 아버지는 똑같은 품계로 정직을 받아요. 할아버지는 한 손수 머니까 한 계급 낮게, 1품 낮게, 정조부는 2계급 낮게 이렇게 정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도 진사였어요. 할아버지도 진사였어요. 벼슬 관직이 없었는데도 아들, 손자가 잘 되는 바람에 아버지는 아들과 똑같은 품계 숭정대부 종 1품으로 좌찬성,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 계급 낮춰서 정 2품 2조 판사로 정직이 되고 정조부는 2계급 낮춰서 종 2품 가선대부 예조 판사, 예조 참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3대 추정입니다. 율곡 선생도 마찬가지요. 율곡 선생 묘소에 가면은 이제 이게 비석인데 율곡 선생도 종 1품
종일품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을 하셨어요. 또 역시 영의정으로 증직이 되셨고 똑같습니다. 시호는 문성공이요. 그래서 그 파주에 율곡선생을 모시는 자운선에 가면 사당 이름이 문성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일품 벼슬로 높은 벼슬로 돌아가셨어. 자운성원의 문성사 이게 시호예요, 시호. 그런데 이제 이 묘소에 가면은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사임당 묘소도 있죠. 그럼 아버지는 여기 정행이 있죠. 정직이 숭정되고요. 행이 이때는 그 행수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정직에 대해서 실직이 통덕랑 사헌부 감찰이었어요. 통덕랑이 저 오품벼슬이었어. 오품의 사헌부 감찰이었는데 아들이 종일품 숭정대부니까 아버지도 숭정대부. 아들 자손 덕분에 아버지가 똑같은 계급으로 이제 통덕랑 사헌부 감찰 오품 벼슬이었는데 아들하고 똑같은 계급인 숭정대부로 정직이 된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시간의 첫 번째 시간에는 관직의 품계표 그리고 관직 읽는 법을 공부했고 둘째 시간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 예로서 정암 조광조 선생의 배설 그리고 정직된 사례 그리고 무관으로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또 이렇게 3대 추정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거를 아주 다 완전하게 파악을 하려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게 뭐 꼭 이걸 뭐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고 자꾸 이렇게 실제로 자기 조상의 족보나 또는 비석이나 또는 문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저절로 관직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거 제도와 이어서 관직 제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